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한국 등 9개 중앙은행과 약 600억 달러 규모의 통화수합 계약을 6개월 연장했다 밝혔습니다. 삼성전자가 올해 2분기 8조 원 넘는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부문 매출이 25조 500억 원으로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전체 산업의 업황 지수를 나타내는 PSI가 이번 달 60포인트로 3개월 연속 올랐습니다.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는 아닌데 기업 심리가 회복세를 탔다는 분석입니다. 정부와 청와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센 경제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라이브 서정덕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현지 시간 29일 한국 등 9개 중앙은행과 통화수합 계약을 6개월 연장한다 밝혔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호주와 브라질, 멕시코, 싱가포르, 스웨덴 등 6개국 중앙은행과의 통화수합 계약 규모는 각각 600억 달러입니다. 이외에 덴마크와 노르웨이, 뉴질랜드 등 3개 국가는 300억 달러 규모입니다. 당초 통화수합 계약은 9월 30일 만료 예정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계약의 효력이 내년 3월 31일까지 연장된 겁니다. 통화수합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자국 통화를 상대국에 맡기고 상대국의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달러 유동성을 늘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위기에도 깜짝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전체 매출은 지난해보다 줄었는데 반도체 부문의 선전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끌었습니다. 정세미 기자입니다. 삼성전자가 코로나19 여파에도 8조 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삼성전자는 2분기 영업이익이 8조 1,463억 원을 기록했다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3.48% 증가한 규모입니다. 매출은 52조 9,661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3% 줄었습니다. 반면 순이익은 5조 5,551억 원으로 7.23%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15.4%로 큰 폭으로 개선됐습니다. 데이터 센터와 PC 중심의 수요로 메모리 매출은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스마트폰 등 세트 제품 판매가 준 겁니다. 특히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담당 디바이스 솔루션 부문이 매출 25조 500억 원, 영업이익 5조 7,400억 원을 기록하며 전체 실적을 견인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하반기 위험 요인으로 코로나19와 경쟁 심화를 꼽았습니다. 이에 대응해 메모리 반도체의 탄력적 투자 집행과 센서와 5G 통신칩 등의 제품 판매를 확대한다는 방침입니다. 서울경제TV 정세미입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7월 기업 경기 실사 지수 BSI 조사에 따르면 이달 전체 산업의 업황 BSI는 60포인트로 3개월 연속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3월 4포인트 이후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다만 지수는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지난해 말에는 아직 못 미쳤습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전달보다 6포인트 오른 57포인트로 2013년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은 아직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진 못했는데 회복세를 탄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BSI란 기업가의 현재 경영 상황에 대한 판단과 또 전망을 조사한 지표로 수치가 낮을수록 기업 체감 경기가 나쁘다는 의미입니다.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가 내일 시행될 예정입니다. 정기 국무회의가 내달 4일 예정돼 있는데 정부와 청와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공포안을 의결할 계획입니다. 정부에 따르면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택 임대차 보호법이 시행되면 세입자는 추가 2년의 계약 연장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자신이 실거주하는 사정인 등이 없으면 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때 임대료는 직전 계약액의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준비 기간 등을 감안해 내년 6월 1일 시행됩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주택 가격 전망 지수가 지난 2018년 9월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잇따른 부동산 규제에도 결국엔 집값은 오를 것이라 내다보는 사람들이 많다는 뜻이겠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강력한 다주택자 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만큼 집값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합니다. 지혜진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의 주택 가격 전망 CSI가 지난 2018년 9월 이후 최고 수준에 달했습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오를 거라고 보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깨하는 정부의 의지와 소비자의 인식차가 벌어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소비자의 심리와 집값을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집값이 오를 거라고 내다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금 앞으로 청약물 분양가 상한제도 시행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새롭게 나오는 주택을 사고 싶은 이런 심리가 높은 거고 단순히 그냥 재고주택 시장 안에서는 심리가 높진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710 대책이 다주택자와 법인을 겨냥하고 있는 만큼 어느 정도 안정화 효과가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최근 710 대책으로 취득세와 양도세 중과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발생해서 거래가 줄면서 가격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이번에 나온 대책은 다주택자나 이 단타 투기자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조금 강력하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좀 매물이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의 안정세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전문가들은 한풀 꺾인 집값 안정세가 시장 안정화로 이어지기 위해선 보유세 부담 강화나 고가주택 위주의 공시가격 현실화 등과 같은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원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국제 금값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과연 안전한 것인지 또 어디에 어떻게 투자해야 하는 것인지 금융팀 정순용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금값이 올랐다고 하는데 얼마나 올랐는지 먼저 좀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국제 금값이 나흘째 연속 사상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는 29일 8월 인도분 금이 온스당 0.5% 오른 1,953.4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4일 연속 최고가를 기록한 것은 물론 9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건데요. 지난 1월 10일간 연속으로 상승한 이후 가장 긴 오름세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고 최근 달러 약세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금값 급등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값이 말 그대로 금값이다,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오를지도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이 실질 금리가 사실상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라는 인식이 퍼지면서 실물화폐인 금의 인기가 더욱 치솟고 있는 겁니다. UBS 귀금속 전문 애널리스트인 조니 테베스는 파이낸셜 타임스와 인터뷰에서 금값이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안에 온스당 2,000달러를 기록할 것을 전망했습니다. 만약 강력한 경제 회복 지표가 나온다면 수개월 동안 금값 상승세가 진정될 수도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는데요. 또 AP통신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골드 리서치의 애널리스트들의 말을 인용해서 금값이 온스당 3,0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전망은 자산 투자자들의 금에 대한 관심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값이 언제까지 오를지 궁금하고요.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아요. 곧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실 텐데 어떻습니까? 금의 경우 워낙 가파르게 오르기는 했지만 현재의 경기 흐름대로라면 당분간 미국의 경제 성적이 부진한 상태에서 달러 약세에 따른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달러화 약세, 또 저금리 장기화, 인플레이션 해지 수요 등으로 금 가격이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인데요. 실질 금리가 워낙 낮은 데다가 실물 경기로 돈이 풀리기에는 여전히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연말까지는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건 어느 정도까지 금 투자를 하면 될지, 그리고 계속 오른다면 뭐 많이 사둘수록 이득일 거다, 뭐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전문가들은 펀드 등 금 특화 자산을 전체의 10에서 20% 정도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금에 올인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인데요. 원자재 자체가 원래 극도로 변동성이 높은 자산인데다가 금값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상태이고 달러도 짧은 기간에 많이 떨어진 만큼 조정이 불가피하다라는 시각도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 상장지수 펀드인 ETF는 매매나 현금화가 쉬워서 요즘 투자자들이 애용하는 투자 방법이기도 한데요. 올 상반기 전 세계 금 ETF에 유입된 돈만 400억 달러로 상반기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에 상장된 ETF에도 투자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데요. 미국 상장 ETF와 한국 상장 ETF 모두 국내 증권사를 통해서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장기 투자나 소액 투자의 경우에는 총 보수가 낮은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합니다. 다만 국내 상장 ETF에 투자를 하면 이익에서 15.4%의 배당 소득세를 내야 하는데요. 또 소득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에는 차익이 종합 과세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해외 상장 ETF는 25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되고 그 이상은 22%의 양도 소득세가 발생하게 됩니다. ETF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좋은 ETF 고르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투자 방법도 있습니까? 이 ETF를 고를 때는 거래량이 먼저 충분한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미국 ETF는 매매 시에 달러로 계산이 되기 때문에 환전에 따른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금 선물도 마찬가지로 달러 표시 자산이지만 국내 금 선물 ETF 중에는 환해지 영향을 받지 않는 상품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금광기업, 귀금속 관련주 전반에 투자하는 금펀드에 가입을 하거나 은행에서 골드뱅킹 계좌를 만드는 것도 투자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한국거래소 금시장에서 거래하는 방법도 있고요. 증권사에서 금거래 계좌를 개설한 뒤에 매매를 하면 됩니다. 매매 수수료는 0.1에서 0.3% 수준이고 보관 수수료가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 이렇게 금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긴 한데 무조건 사두자보다는 보다 이 현명한 투자 방법들을 찾아보고 안전하게 투자하는 것도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금융팀의 정순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이버가 올해 2분기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공시에 따르면 네이버 2분기 매출은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는데요. 코로나19 사태 속 비대면 언택트 서비스의 수요가 늘며 뜻밖의 수혜를 입었다는 분석입니다. 서청석 기자입니다. 네이버가 온라인 쇼핑과 광고, 금융, 콘텐츠 사업 등 주요 사업 부문이 순항하며 2분기 매출이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의 2분기 실적을 살펴보면 매출액은 1조 9,025억 원, 영업이익 2,306억 원, 단기순이익 907억 원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보다 각각 16.7%, 79.7% 증가했습니다. 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 성과형 광고 확대, 파이낸셜, 웹툰, 클라우드 등 신사업 성장이 실적 증가를 견인했습니다. 사업 부문별로 보면 네이버 사업 부문과 라인 및 기타 사업 부문의 매출은 각각 1조 2,116억 원, 6,908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네이버 사업 부분 매출은 비즈니스 플랫폼 7,772억 원, IT 플랫폼 1,802억 원, 광고 1,747억 원, 콘텐츠 서비스 796억 원 순이었습니다. 네이버의 주력 사업 중 하나인 비즈니스 플랫폼의 경우 온라인 쇼핑 수요 증가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도입 등 영향으로 매출이 지난해보다 8.6% 성장했습니다. 또 IT 플랫폼도 외부 결제처 확대 등에 따른 네이버페이 성장의 영향으로 전년보다 70%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한성숙 네이버 대표는 온라인 마케팅 수요 회복과 신규 광고 확장, 생태계 강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긍정적으로 작용해 2분기에도 성장세를 이어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청석입니다. 셀트리온은 개발 중인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영국 의약품 건강관리제품 규제청으로부터 임상시험 일상 승인을 받아 현지에서 환자 모집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임상 1상에서는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항체 치료제의 바이러스 중화 효능과 약효 등 약물 유효성 초기 지표를 확인합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지난 1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항체치료제 임상 승인을 얻어 현재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건강한 피험자 32명을 대상으로 임상 1상을 진행 중입니다. 셀트리온은 내년 치료제 개발이 완료되는 대로 즉시 대량 공급이 가능하도록 오는 9월부터 본격적인 상업 생산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국회 사모펀드 특별위원회는 오늘 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두 번째 현장 방문을 실시했습니다. NH투자증권을 방문한 사모펀드 특위는 납득하기 어려운 설명이 있었다며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입법 활동 등을 시사했습니다. 이소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10시 국회 사모펀드 특별위원회는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된 두 번째 현장 방문지 NH투자증권을 찾았습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NH투자증권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던 투자 피해자들은 국회 사모펀드 특위에 요청안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투자 피해자들의 요청안을 받아둔 뒤 취재진 앞에선 국회 사모펀드 특위 유이동 위원장. 유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한 발 더 다가갈 것이라며 현장 방문의 의미를 언급했습니다. 투자 자금이 어디로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자금 회수 문제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투자의 경위는 어떻게 된 것인지, 그리고 피해 보상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한 심도 깊은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NH투자증권 측에 따르면 현장 방문 자리에는 상품솔루션본부와 WM본부 등 실무진과 임원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시간여 동안 이어진 현장 방문 이후 유이동 위원장은 다시 취재진 앞에 자리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구체적인 질의응답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할 것이라며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동안 지적된 2015년 사모펀드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가 아닌 금융당국의 부실한 모니터링이 문제였다는 의견을 전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시장에 자유를 준 만큼 그것을 모니터링하는 시스템이 완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후속 대책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만들어질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특위가 지속적인 현장 방문과 입법 활동 등을 시사한 만큼 후속 조치가 빠른 시일 내 마련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서울경제TV 이소연입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어난 가운데 LG U+가 구매부터 개통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처리하는 서비스를 선보이며 온라인 판매 강화에 나섰습니다. 윤다희 기자입니다. LG U+는 오늘 서울 용산구 본사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휴대폰 구매부터 개통까지 전 비대면 유통 채널을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LG U+는 공식 온라인몰 유샵에서 실시간 라이브 쇼핑, 유샵 전용 제휴팩, 원스톱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프리미엄 배송 등을 시작합니다. 차별화된 유샵의 구매 혜택은 국내 최고의 제휴사들과 함께 온라인 전용 제휴팩을 만들었습니다. 월 사용 요금에 따라서 사용 쿠폰을 최대 15,000원까지 월 12개월 동안 받으실 수 있는 걸 준비했고요. 그 밖에도 제휴 카드 그리고 원스톱 온라인 중고폰 보장, 액세서리 프로모션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LG U+는 라이브 쇼핑을 도입해 실시간으로 댓글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라이브 쇼핑은 오전 10시에 런칭했으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8시에 진행됩니다. 또 고객이 유샵에서 휴대폰을 사면 전문 컨설턴트가 배송해주는 프리미엄 배송부터 주문 당일 가까운 매장에서 받을 수 있는 픽업 서비스도 내놨습니다. 중고폰을 온라인으로 쉽게 보상받을 수 있는 원스톱 중고폰 보상 프로그램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9월에는 서울, 강남 등 체험 매장에 U+ 키오스크를 선보입니다. 고객은 키오스크에서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나 부가 서비스를 골라 유심칩을 구매하고 셀프 개통을 할 수 있습니다. LG U+는 현재 10% 내외인 온라인 매출 비중을 유샵을 통해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습니다. 저희 온라인 직영몰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구매 혁신과 실질적인 혜택을 통해서 3년 이내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3배 이상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윤다희입니다. 통상 치과에 방문해 충치를 치료할 경우에 최대 일주일가량의 시간이 소요됐었죠. 하지만 국내 한 기업이 아시아 최초로 치아 진단부터 보철물 제작까지 1시간 만에 끝내는 기술 개발을 완료했다고 합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 솔루션 전문기업 DDS를 배요한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3차원 구강 스캐너를 통해 환자의 치아와 잇몸을 구석구석 스캔합니다. 그러자 영상에서 환자의 치아와 잇몸 형상이 모니터에 구현됩니다. 스캔한 환자의 치아를 회사가 개발한 캐드캠 소프트웨어를 사용해 디자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인공 보철물을 제작하는 밀링기를 통해 라미네이트 보철물을 제작합니다. 인레이, 온레이, 크라운 등의 소재도 가공이 가능합니다. 이 모든 과정이 1시간 이내면 마무리됩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 솔루션 전문기업 DDS가 아시아 최초로 개발한 끝에 완성한 기술입니다. 치과의사 출신이었던 문정복 DDS 대표는 진료 도중 국내의 보철 제작 과정에 대한 한계를 느끼고 지난 2009년 DDS를 창립해 11년 만에 치아 보철물 제작 토탈 솔루션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과거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지던 치료 행위를 컴퓨터와 첨단 장비로 디지털화시켜 편의성과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3차원 구강 스캐너와 밀링머신의 경우 독일 경쟁사 제품의 가격은 1억 원을 훌쩍 넘지만 DDS의 제품은 3분의 1 가격에 구입이 가능해 가격 경쟁력에서 앞선다는 평이 나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환자 관리부터 이제 보철 디자인, 가공까지 이어지는 이 소프트웨어는 하나로 일체화되어 있는 소프트웨어이고 현재 국내에서는 저희가 유일하게 개발에 성공을 해서 판매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모든 치료가 1시간 이내에 끝낼 수 있도록 해주도록 속도도 매우 빠르고 정밀도도 상당히 우수한 그런 장비입니다. 국내에서 치과용 캐드캠 시스템 장비들을 한 회사에서 풀 라인업을 전체를 다 개발을 해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저희 회사가 유일합니다. DDS의 디지털 토탈 솔루션은 가격 경쟁력과 높은 정밀도, 편의성을 무기로 앞세워 향후 치과 진료 시장에서 선택이 아니라 필수로 자리 잡을 전망입니다. 최근 DDS는 기술성 평가에서 우수 등급을 취득해 코스닥 기술 특례 상장에도 나설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배유한입니다. 미 항공우주국 나사가 인류 역사 최초로 화성의 토양을 지구로 가져오기 위한 화성 탐사선 퍼서비어런스호를 화성으로 출발시킵니다. 이번 발사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오전 7시부터 항공우주국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중계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저녁 8시입니다. 탐사선은 1단 로켓을 연소해 지구 저궤도에 진입하면 2단 로켓으로 화성을 향한 2차 가속 과정을 거쳐 화성을 향하게 됩니다. 이후 지구에서 화성을 향해 비행하는 동안 약 6번의 미세 궤도 조종을 거친 후 내년 2월 18일에 화성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퍼서비어런스는 화성의 지표, 지형, 대기 탐사와 성분 분석 임무를 수행하고 화성의 토양을 지구로 가져올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화성에서 생물의 흔적을 찾는 게 목적입니다.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경제의 앞에 놓인 길이 이례적으로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파월 의장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의 기준금리 동결 결정 이후 화상으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경제 앞날이 코로나19 억제 성공에 상당 부분 달려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파월 의장은 최근 몇 주 동안 바이러스 감염이 늘어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조치가 재개됐다며 이런 것들이 경제 활동에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사람들이 광범위한 활동에 참여해도 안전하다고 확신할 때까지 완전한 회복이 올 것 같지 않다며 우리는 경제 회복을 돕기 위해 모든 범위의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미국이 독일 주둔 미군을 약 12,000명가량 감축해 미국과 유럽 내 다른 지역으로 재배치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현지 시간으로 29일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독 미군 5,600명을 유럽에 재배치하고 6,400명을 미국에 복귀시키는 등 모두 11,900명을 독일에서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독일의 국방비 지출이 적다는 불만을 표시하며 감축 입장을 밝힌 이후 관련 절차를 본격화한 겁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반대가 많고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실패할 경우 이행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미국은 한국이 포함된 인도 태평양 사령부의 병력 배치 문제도 들여다볼 예정이어서 이번 결정이 주한미군 주둔에도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미국 애리조나주 피닉스 인근에서 호수 위 교량을 지나던 화물열차가 탈선해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교량의 일부가 무너지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29일 오전 6시께 유니언 퍼시픽 철도 소속 화물열차가 애리조나주 템피 호수를 지나는 다리 위에서 탈선했습니다. 사고 직후 목재 등을 실은 화물열차는 거대한 화염에 휩싸였고 다리의 일부 구간은 폭삭 주저앉았습니다. 유니언 퍼시픽 철도는 화물 열차에 탑승한 직원 가운데 일부가 화재로 발생한 연기를 흡입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의원들이 현재 시간으로 29일 열린 미 하원 법사위원회 반독점이 온라인 청문회에서 애플, 아마존, 구글, 페이스북 등 IT 빅4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 대체로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이들의 강해진 독점력을 우려했고 공화당 소속 의원들은 이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검열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부 의원들은 팬데믹 시대에 강조되는 비대면 활동 때문에 이들 기업의 시장 지배적 위상이 더 강화됐다는 점에 특히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이 밖에 베이조스 아마존 CEO에게는 제3자에게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적이 있냐는 추궁도 이어졌습니다. 아마존을 비롯한 일부 IT 공룡들은 수년간 축적한 막대한 소비자 개인정보를 다른 돈벌이에 활용해 프라이버시를 침해했다는 의혹에 종종 휘말린 바 있습니다. 영국 월트셔주에 있는 선사시대 유적 스톤헨지 거석이 어디서 기원했는지에 대한 미스터리가 풀렸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스톤헨지 연구진은 지구화학 실험 결과 스톤헨지를 구성하는 52종의 연회색 사암 중 50개가 약 25km 떨어진 말보로 다운스라는 지역의 암석과 공통의 기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스톤헨지의 거석은 기원전 2500년경에 세워졌습니다. 가장 큰 것은 높이가 9.1m이며 가장 무거운 것은 약 30톤입니다. 이 연구를 주도한 브라이튼 대학의 지질학자 데이비드 내쉬는 그 돌들이 어떻게 현장으로 옮겨졌는지는 여전히 추측 대상이라며 돌의 크기로 보아 끌고 가거나 롤러를 이용해 스톤헨지를 옮겼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직 정확한 경로를 모르지만 적어도 스톤헨지의 출발점과 종착점을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센 경제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